자, 안녕하십니까. 몇 번째 시간이지? 일곱 번째 시간인가? 일곱 번째 시간이죠. 그동안 이제 쌤이 수업을 촬영해서 업로드 하기도 했었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활동을 제시하기도 했었는데, 그게 벌써 일곱 번째가 됐습니다. 이제 곧 등교를 합니다. 그죠? 고등학교 2학년은 20일 날 등교를 하니까, 학교 와서 또 수업을 하면 또 나름대로 또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에도 해보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긴 한데, 아무튼 이제 얼굴 보고 수업하는 게 더 좋긴 합니다, 저는. 자,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그래도 이제 아직 몇 시간이 온라인 수업으로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제 집중해서 놓치지 말고 잘 따라오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86쪽이요. 교과서 86쪽에 새로운 중단원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새로운 단원으로. 일단 단원 이름이 문학작품의 수용과 생산입니다. 문학작품의 수용과 생산. 그 87쪽에 있는 그 바탕학습,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내용도 좀 살펴보고, 뒤에 있는 문학작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 단원에서는 말 그대로 문학작품을 어떻게 수용해야 하고 또 어떻게 생산해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수용해야 되는가? 그지? 사실 수용이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감상이라고 하면 이제 영화 감상을 한다, 음악 감상을 한다, 아니면 미술 작품을 감상을 한다. 그냥 되게 두루뭉술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국어라는 과목에서 문학 작품을 감상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를 띄어야만 합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 돼야 되느냐? 여러분도 이제 우리 앞 단원에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문학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이미 문학을 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그 구체적인 의미의 문학작품의 감상을 해오고 있어요.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문학작품의 내용 요소와 형식 요소를 파악해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미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어쨌든 문학작품을 감상할 때의 어떤 그 이야기, 여기서는 이제 내용과 형식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문학작품을 받아들일 때, 그지? 감상할 때 그 어떤 태도라든가 어떤 고려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 다음에 문학작품의 생산, 여기서 생산은 창작과 여러분들 재구성이란 말 들어봤죠? 그것을 모두 포함하는 이야기인데,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단원에서 해볼 거라는 겁니다. 자, 단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나눠보도록 하죠. 자, 87쪽에 있는 교과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탕학습. 자, 거기에 중요한 내용들의 표시를 좀 하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문학작품은 다양한 내적 요소들의 결합으로 구성되면서, 자, 여기서 말하는 내적 요소가 바로 뭐다? 문학의 내용과 형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적 요소가 문학작품의 내용과 이 형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지? 문학작품 그 자체의 내적 요소들, 이것으로 구성되면서 외적으로는 작가의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문화사적 맥락, 상호텍스적 맥락 등과입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표시를 좀 해둬야 되겠습니다. 내적 요소가 있으면 당연히 외적 요소도 존재하겠죠. 그 외적 요소가 바로 뭐다? 작가,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맥락, 그 다음에 문학사적 맥락,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상호 텍스트적 맥락. 자, 이런 외적 맥락들, 외적 요소들도 문학작품을 감상할 때 고려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그 내적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내용 요소와 형식 요소가 있고, 이것들의 어떤 그 조합, 이것들이 어떤 그 아주 절묘한 배합이 문학작품의 어떤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는 앞 단원에서 했고요. 이번 단원에서는 이제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요거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왜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문학 작품의 수용, 그지? 그러니까 문학 작품의 감상에 대한 외적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요 각각의 맥락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봅시다. 먼저 작가 맥락. 작가 맥락은 작품을 창작한 당연히 작가와 문학 작품의 관계를 이야기하겠죠. 뭐 작가의 생애, 경험, 뭐 특정 사건,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표시를 좀 하고요. 작가와 문학 작품의 관계, 거기에 표시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문화적 맥락입니다. 사회문화적 맥락은 당연히 문학 작품이 창작된 그 현실에서 또는 그 시대에서 사회문화적 상황과 문학 작품의 관계, 사회문화적 상황이 어땠는가, 그것이 어떻게 작품과 반영됐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예를 보면 뭐 이상화의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에서 여기서는 이제 그 시대가 일제강점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저항의식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작품 창작된 시기에 왜 그러한 생각들이 담길 수밖에 없는가는 이 사회문화적 요소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왜? 그 당시에 사회문화적 요소가 작가의 생각이 형성되는데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테니까. 그죠? 자, 그런 이야기이고요. 뒤에는 한번 읽어보기 바라고. 그 다음에 문학사적 맥락. 문학사적 맥락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문학의 역사입니다. 문학의 역사. 그러니까 이 문학의 역사도 개별 작품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이 문학사적 맥락 같은 경우에는 고전 시가나 또는 고전 소설처럼 고전 작품, 고전 문학을 공부할 때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형식적 요소, 그죠? 그러니까 고전 시가는 대체로 정형시거든요. 형식이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 시대의 영향, 그러니까 이전 시대의 문학 작품의 어떤 형식들이 다음 시대의 문학 형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이제 그 신라 시대를 대표하는 그 시가가 뭡니까? 향가거든요. 향가. 그 향가의 그런 어떤 형식, 뭐 이제 그 뭡니까? 낙구가 있고, 뭐 그게 이제 19체 향가 같은 경우에 낙구가 있고 그 앞에 어떤 감탄사가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의 시조의 종장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런 어떤 문학사적인 어떤 맥락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고전 시가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 이 문학사적 맥락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거기 얘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서술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그거 읽어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상호 텍스트적 맥락이라는 것은 이건 뭐냐? 상호 텍스트라는 건요. 이건 쉽게 생각해서 왜 선생님이 그 한 작품을 읽고 나면 더 읽어보기 자료로 제시하는 작품들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더 읽어보기 자료가 우리가 감상한 문학 작품의 상호 텍스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상호 텍스트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문학 작품과 연관성 있는 다른 작품들, 어떻게든 여러분들 이제 고리를 갖고 연결되어 있는 다른 작품들이 상호 텍스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작품만 볼 것이 아니라 상호 텍스트성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작품들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상호 텍스트적 맥락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뭐 각각의 그 뭡니까 중요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표시를 좀 해두면 되겠고, 그래서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수용할 때는 이러한 외적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요 내용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 조금 뭐랄까 바뀐 이야기예요. 요 이전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작품을 이제 사이에 두고 작품. 여러분들 이제 요것과 관련해서는요, 그 밑에 그림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림 80쪽 밑에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면 되겠고, 이전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작품의 내적 요소, 그러니까 작품의 내용과 형식만에 집중해서 보는 것을 어떤 시각이라고 했냐면, 그 이제 뭐 내재론 또는 뭐 절대론 또는 뭐 구조론이라는 이야기로 말을 했었습니다. 그죠? 이야기를 했었고, 작품에 이제 영향을 주는 작가, 그죠? 작가에 대한 작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작품을 감상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바로 뭐였냐면 표현론이라는 어떤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작가가 살아가던 시대를 고려해서 감상해야 된다라고 하던 것이 이게 뭐였냐면 반영론이었습니다. 반영론. 그리고 작품을 수용하는 독자, 그지? 이 독자에 대한 그 독자를 고려하면서 또는 독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개별 독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고려하면서 감상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효용론이었어요. 효용론. 그래서 이 각각의 뭐 표현론, 반영론, 효용론, 내재론, 뭐 절대론, 구조론 이 각각의 입장에서 나는 이렇게 감상했어, 이렇게 감상했어 하라고 보기가 그러니까 선지가 주어지는 문제들이 종종 출제되곤 했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런 어떤 문학 감상 이론들을 이야기했었는데 조금 바뀌어서 요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를 동시에 모두 다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제 한 가지만 더 참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작품을 내적으로만 바라보고 이제 내재론이라고 했잖아요. 이 작품 외적 요소를 이제 요렇게 얘들 세 가지를 합쳐서 작품 외적인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감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냥 외재론이라고 했습니다. 외재론.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내용과 요 내용을 모두 좀 기억을 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87쪽 넘어와서 88쪽입니다. 자, 88쪽 보세요. 작품의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 수용. 자, 여기 이제 드디어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이야기였고, 앞의 내용은 이제는 이제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문학작품은 수용이란, 자, 거기 표시를 할까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 거기 표시합시다. 첫 번째 줄 마지막입니다. 자신의 관점에서 작품의 내용, 형식, 표현을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하는, 즉 자신의 관점을 갖고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게 바로 뭐다? 수용이다 라는 겁니다. 그 뒤에 내용도 한번 볼게요. 이때 관점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하고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 거고,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고 시대마다 관점이 다르고, 같은 사람이 같은 작품을 읽어도 읽을 때마다 관점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든 간에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접근하는 방식은 정해져 있다는 거. 접근하는 방식은 뭐 이런 식으로 대체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그 다음 내용입니다. 자, 세 가지 접근 방식이 필요하대요. 첫 번째는 뭐냐? 공감적 접근입니다. 거기 표시를 합시다. 공감적 접근. 공감적 접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문학 작품에서의 어떤 담긴 생각, 작가의 생각, 또는 아니면 시 같으면 화자, 아니면 이제 소설 같으면 이제 주인공, 그들의 생각에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감이라는 건 무조건적인 동의가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푹 빠져서 몰입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감적 접근. 그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표현해 놨습니까? 자신이 작품 속 상황에 들어간 것처럼 내용을 이해해야 된다. 즉, 몰입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지? 몰입을 해야 된다. 첫 번째가 몰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비판적 접근이라는 것은 이제 몰입을 해야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몰입을 했어요. 몰입을 하고 나면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내용과 형식, 표현, 이런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평가를 하는 것이 바로 비판적 접근입니다. 그걸 표시해 두고요. 다음 세 번째, 창의적 접근. 창의적 접근이라는 것은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자신의 관점 또는 자신이 처한 어떤 상황적 맥락에 따라 내용을 재구성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나의 상황 또는 어떤 나의 심리 또는 어떤 나의 생각에 맞게 그걸 이제 뭡니까? 재구성해서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고 또 뭡니까? 같은 사람일지라도 같은 작품을 읽을 때마다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전부 다 뭡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창의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창의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창의가 없던 걸 만들어낸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자신의 어떤 관점과 상황 맥락에 따라서 수용을 한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세 가지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세 번째 문단 봅니다. 문학 작품의 수용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거기 표시합시다. 나의 생각도 중요해요. 나의 주관도 중요하지만 뭐 항상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모든 면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거기 표시합시다. 개방적이고 포용적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나누면서 생각을 나누다 보면 점점 더 좋은 어떤 내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뭘 하든 간에 개방적 자세를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은 문학 작품의 수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 그 밑에 88쪽에 있는 밑에 내용으로 또 내려가 봅시다. 자, 그거 한번 볼게요. 다양한 시각과 방법을 통한 작품의 재구성과 창작. 자,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생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지? 재구성과 창작. 요 두 가지가 전부 다 생산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문학작품의 생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거든요. 자, 첫 번째. 자신이 나고자 하는 생각이 과연 표현할 가치가 있는지 평가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자, 거기 평가에 표시합시다. 평가. 나의 생각이, 그러니까 문학작품 생산한다는 것은 내가 문학작품을 결국 만들어낸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문학작품을 생산한다라는 것은 문학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문학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정의를 내려야만 한다라는 거죠. 문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 그러면 우리 되게 새삼스럽지만 문학이라는 것의 정의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고 합시다.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 자, 문학이라는 것은요, 되게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 엄청 다양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되게 포괄적으로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치 있는 내용을, 요 내용을 아름다운 언어로 형상화한 언어 예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통 문학이라는 것은 이제 가치 있는 내용을 아름다운 언어로 형상화한 언어 예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죠? 자,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얘기를 얘기하는데, 근데 이거는 뭐 되게 새삼스럽다고 한 이유는 이 문학의 정의 안에 우리가 앞에서 한 이야기들이 다 포함됐거든요. 우리가 쌤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문학이라는 것은 내용 요소와 형식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문학에 담겨져 있는 이 가치 있는 내용이 바로 뭐다? 이게 내용 요소고, 아름다운 언어로 형상화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형상화했다라는 게 바로 형식 요소라는 겁니다. 그지? 그 다음에 문학은 뭐다? 언어로 된 예술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용 요소와 형식 요소가 있는 예술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문학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내용을 보면 나의 생각이 과연 표현할 가치가 있는가, 이걸 평가한다는 것은 내가 만들고 싶은 그러니까 내가 표현해내고자 하는 어떤 그 생각 또는 어떤 내가 표현해내고자 하는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이 과연 가치가 있는가, 문학 작품으로 만들어낼 어떤 가치나 의미가 있는가부터 평가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입니다. 자신이 상상하거나 체험한 내용 중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선별하죠. 그죠? 평가를 해봤으니까. 이 생각이 또는 이 내용이 과연 가치가 있는가 평가를 했으면 이제 선별을 해야 되죠. 선별을 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관점과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작품을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는 거. 그지? 그러니까 사실 문학 작품의 생산은 되게 간단해요. 생산의 단계는 이제 세 가지 단계입니다. 나의 생각을 평가를 해서, 그죠? 선별하고, 그거를 재구성하거나 또는 새롭게 창조해내는 것. 이런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문학 작품의 창작은 주체적인 관점에서 자신만의 새로운 문학 작품을 만들어 보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과정 전체에서 필요한 것이 뭐다? 주체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그런데 선생님, 우리는 어차피 문학 작품이라는 거 그냥 감상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시인이라 소설가도 아닌데 왜
왜 이 창작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걸 써봐야 됩니까? 왜 재구성해봐야 됩니까? 그 이유는요,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뭡니까? 88쪽에 밑에 세 번째 줄, 그거 한번 봅시다. 창작은요, 그러니까 창작의 경험 또는 재구성, 문학작품을 생산해보는 경험은 문학작품의 감상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내는 경험이 무언가를 보고 평가하고 또 뭡니까? 무엇이 좋고 안 좋고를 선별해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형을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배 모형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배 또는 비행기나 아니면 로봇이나 아무거나 모형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접 모형을 만들었고 그 모형을 제작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무엇이 이게 좋고 뭐가 잘 돼 있고 뭐가 잘 안 돼 있고 각각의 장단점을 막 거쳐가면서 고민하면서 그걸 하나로 딱 만들어냈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그 비슷한 어떤 모형들을 봤을 때 얘는 정말로 아주 신경 써서 잘 만든 거야. 아니면 얘는 그냥 대충 만든 거야. 아니면 얘는 질이 좋아. 얘는 질이 안 좋아.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죠. 문학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문학작품을 생산해내 본 사람이 문학작품을 더 잘 감상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에 있는 학습활동에 보면 재구성해보자, 글을 써보자 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인과 소설가는 아니지만, 수필가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문학작품의 감상을 좀 더 수월해낼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이점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생산도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은 여러분들 89쪽에 있는 내용은 표심하고 넘어가죠. 자, 89쪽의 첫 번째 줄에 문학작품의 재구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용, 형식, 갈래, 매체 등을 표시합시다. 바꿔 쓰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문단이요. 문학작품의 재구성은 읽고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표시합시다. 수용활동, 그 다음에 창작활동, 그 다음에 그 밑에 비판적 활동, 그리고 그 줄 끝에 창조적 활동. 문학작품의 재구성은 수용활동, 창작활동, 비판적 활동, 창조적 활동 이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 활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단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